유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유금의 자의는 술 항아리를 형상화한 글자입니다. 8월이 되면 기장이 있고 그걸로 술을 담는 데서 유래한 글자입니다. 또 가을이 되면 우국백화가 결실을 맺죠. 이때 결실의 형상이 달처럼 둥글둥글해지는데 이 원형의 물상 자체가 바로 유의 상징입니다. 그래서 달, 거울처럼 반사하는 것도 유금에 속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 시기에는 사음, 즉 음의 기운이 아주 강해져서 양기를 억누르게 됩니다. 그래서 물의 기운이 아래로 하강하면서 단풍이 들기 시작합니다. 유금은 이런 숙살치기가 아주 강한 기운이라 목을 극하는 힘이 강합니다. 그런데 금생수의 역할은 오히려 약한 편입니다. 6월의 사와 축토, 진토를 만나면 합을 이루어 금의 기운이 더욱 강해집니다. 유금은 금의 왕지이기 때문에 그 자체로도 강한 금의 기운이 형성된 상태이고요. 그래서 금속성 장신구, 폐물, 예리한 칼이나 창 같은 무기들이 유금에 속하게 됩니다. 또한 유금은 결실된 것을 의미합니다. 이미 분리되어 독립된 새로운 형태, 즉 씨앗 같은 것입니다. 이 씨앗은 앞으로 어떻게 자랄지, 자신의 미래를 어떻게 개척해 나갈지에 대한 예언자적인 기운을 갖고 있다고 할 수 있죠. 마침 6월은 한가위 대보름이 뜨는 시기인데요. 이때 많은 사람들이 달을 보고 소원을 빌죠. 그만큼 예언적이고 상징적인 기운이 강합니다. 그리고 8월인 6월은 숙살의 계절입니다. 완벽하게 과거를 정리하고 청산하는 시기예요. 분리, 단절, 숙청, 별을 낫으로 베는 것 등은 모두 청산을 뜻합니다. 그래서 유금은 혁명, 변혁의 완성을 이끄는 글자입니다. 유금을 가진 사람은 시작이나 끝이 제대로 안 된 것을 참지 못합니다. 완벽을 추구하기 때문에 어떤 일을 하더라도 정확하지 않으면 스트레스를 심하게 받습니다. 예를 들어 인체에 들어가는 의료용 핀 같은 게 유금입니다. 이 핀은 평생 인체 안에서 살아가며 정밀하게 작동해야 하죠. 그만큼 유금은 치밀하고 섬세하며 완벽한 성향이 강합니다. 그리고 금의 대표적인 특징은 결집입니다. 뭉치고 단단해지고 고정되고 모여서 새로운 걸 만드는 겁니다. 목화는 흩어지는 에너지인데 금은 이걸 정리하고 엮습니다. 예를 들어 굴비를 엮는다, 구슬을 꿰다, 자동차 바퀴가 빠지지 않게 연결하는 것 등이 다 유금의 상징입니다. 심지어 고추가 빨갛게 익는 것도 유금의 기운 속에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경금은 바꾼다는 뜻의 갱, 신금은 바꿔서 새로워진다는 뜻의 신입니다. 경금이 개혁을 주장한다면 신금은 그 개혁을 완성하는 것이고 유금은 그 개혁이 실제로 성립된 상태라고 보면 됩니다. 단체나 조직에서 중심이 되는 성향이 바로 유금입니다. 유금은 완성된 구조물, 정착된 자리, 정밀한 기능, 중심이 되는 틀로서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단체의 중심축이 되고 체계나 조직의 완성도를 높이는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합니다. 유금과 12지지와의 관계를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유는 서쪽을 상징하고 음력 8월에 해당하는 금의 기운입니다. 계절로는 가을이고 오행 중에서는 수확과 정리를 담당하는 금기의 대표격입니다. 6월에 자수가 근접해 있으면 찬 기운이 감돌게 됩니다. 이럴 때의 차가움은 단순히 습한 것이 아니라 맑고 깨끗한 냉기라고 보면 됩니다. 마치 산속바위 틈에서 나오는 약수처럼 양은 적지만 맑고 차가운 물의 이미지입니다. 그래서 성격적으로는 결벽에 가까운 깐깐한 성향을 드러내기 쉽습니다. 유금이 자수를 만나면 금생수의 형식이지만 실제로는 그다지 생수를 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유금은 임계 같은 수기가 암장되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큰 나무를 자라게 하거나 농작물을 키우기엔 부족하고 생수라기보다 약한 물의 느낌입니다. 표면상으로는 금생수지만 실제로는 서로 불편한 관계가 생기기 쉬워서 파나 기문관살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특히 유금이 생수할 의지가 없기 때문에 자수 입장에서는 실망이 클 수 있습니다. 단, 자수가 충분히 강하면 굳이 파의 작용을 논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런 파의 작용은 현실적으로는 신의가 깨지거나 약속이 어긋나는 식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혼담이 깨지거나 매매, 취직, 금전 거래 등에서 기대와는 다른 결과가 나오는 시기입니다. 건강적인 면에서는 신장, 비뇨기, 방광염, 자궁, 전립선 질환 등이 우려되며 신경통, 요통, 폐 질환 등도 나타날 수 있습니다. 유금이 축토와 만나면 금기의 입장에서 반합이 되지만 한습한 토로 인해 금기가 일방적으로 끌려갈 수 있습니다. 화의 작용이 없다면 피해를 벗어나기 어렵고 금기만 강화되어 오히려 그 작용이 변질될 수 있습니다. 유금이 인목을 만나면 조목과 조금으로 서로 간에 금극목 작용이 나타나지만 실제로는 인목이 강해 유금이 오히려 반격당할 우려가 있습니다. 이때도 기문관살 작용이 발생할 수 있으니 천간의 화나수의 균형이 있는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유금과 묘목은 정충 관계입니다. 이른바 묘유충인데 이는 가장 꺼려지는 충으로 배신이나 원한이 쌓이고 감정의 골이 깊어지기 쉽습니다. 대인관계에서의 배반, 부부 불화, 친인척 간의 다툼이 잦을 수 있습니다. 특히 일지나 시지에서 나타나면 말년에 집을 잃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유금이 진토와 만나면 육합이 되지만 금기가 진흙에 파묻히는 매금이 될 수 있습니다. 즉, 진은 유에게 무덤 같은 존재라 작용력이 상실될 수 있습니다. 유금이 사와 만나면 반합이 되어 금기의 작용을 증가시키는 좋은 관계가 형성됩니다. 과감하고 신속한 대응이 가능해지고 대인관계에서도 명확한 태도를 취하게 됩니다. 반면 오화는 다릅니다. 는 유금을 자극하지만 동시에 다치게 하기도 합니다. 금과 화는 상극이기 때문에 수의 작용이 없으면 유금이 다치기 쉽습니다. 화가 좋다고 해도 직접적으로 가까이 하는 건 좋지 않습니다. 미토는 열토라 토생금이 잘 되지 않고 오히려 유금을 고립시키고 작용력을 약화시킬 수 있습니다. 이때 수기의 존재가 관건입니다. 신금과 유금은 반국을 이룹니다. 금기의 세력이 강해지며 목의 활동이 제한됩니다. 그러나 주변에 화의 작용이 충분하지 않으면 목이 크게 다치고 수가 지나치게 강하면 유금조차 무력해질 수 있습니다. 유금이 유금을 만나면 자영이 됩니다. 성격이 모나고 지나치게 자신을 드러내는 모습, 자화자초의 위험이 따릅니다. 자해, 수술, 전염병 같은 사건도 있을 수 있습니다. 유술은 반국관계로 보이지만 실제로는 해의 작용이 크며 암투, 질투, 배신, 중상모략 같은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고립되고 단절되는 느낌, 인간관계에서의 불신과 단절이 강조됩니다. 마지막으로 유금과 해수의 관계는 겉으로는 좋을 수 있지만 수가 너무 왕성하면 금이 잠겨 활동력을 잃는 수다금침이 될 수도 있습니다. 목화의 작용이 있어야 유금이 살아나며 균형을 이룹니다. 이상 유금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감사합니다.